80세 이강의 할아버지는 서울역 근처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허리. 사람들은 그를 그냥 노숙자 할아버지라고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강의 할아버지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 며느리 둘, 그리고 손주 셋. 그런데 왜 이 할아버지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을까요? 2025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걸음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골목길 한가운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할아버지. 의사는 보호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갑에서 명함 2장이 나왔습니다. 큰아들 이민수, 둘째 아들 이민호. 간호사가 두 아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환자분 보호자시죠? 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아, 그게 제가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서요. 입원은 시켜주시고 비용은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에게도 전화가 갔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형한테 연락해보세요. 둘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 중환자실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 한 명의 가족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5일 이강의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거리에서 폐지를 줍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70세였던 이강의 할아버지는 은퇴 후 큰아들 민수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매일 손주들과 놀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옛날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부부의 침실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보, 아버님 때문에 집이 너무 좁아요. 애들도 불편해하고 이제 슬슬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는 게 어때요? 그게 아버지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요양원 시설 좋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큰아들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손주들 아침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아버지, 요양원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집이 좁고 형편도 그렇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고.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간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할아버지. 평소 거리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변호사가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김 변호사, 유언장 작성하러 왔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10년만 시험해 보려고. 진짜 나를 찾는지 아니면 내 돈을 찾는지 말이야.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강의 할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사업가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부러 숨겼거든요.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네. 그리고 10년 동안 진짜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일부를 남기고 싶네. 아드님들에게는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야. 이 편지 한 장만. 할아버지는 직접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들에게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떠냐는 말을 들었다. 그날 깨달았다. 내 자식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숙자로 살기로 했다. 정말 나를 찾아오는지 재산 때문에 찾아오는지 시험하고 싶다. 만약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찾는다면 그때는 용서하고 재산도 나눠주겠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쳤죠. 그날부터 이강의 할아버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로서 말이죠. 할아버지는 서울역 근처로 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레 하나.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 하지만 할아버지는 버텼습니다. 아들들이 나를 찾으러 올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아들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성한 차례상, 웃고 떠드는 가족들의 모습. 하지만 할아버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거리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기 자리 좋아요. 같이 앉으시죠.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고맙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여기 생활 처음이면 힘들 텐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친절했습니다. 폐지 줍는 좋은 장소도 알려주고 무료 급식소 위치도 가르쳐줬죠. 형님, 이거 드세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편의점 도시락을 하나 건넸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에이, 뭘 우리 같은 처지에 서로 도와야죠. 이강의 할아버지는 그때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아버지는 매 명절마다, 매 생일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들들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카네이션을 든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 버려진 거구나.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옆에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맙네.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복지사 영희 씨였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많이 추우시죠? 이거 입으세요. 영희 씨가 따뜻한 패딩 점퍼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식사는 드셨어요? 복지관에서 따뜻한 국 끓였는데 드시고 가세요. 영희 씨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아픈 곳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영희 씨, 왜 이 일을 하나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복지관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돕고 싶었어요. 참 착한 사람이네요. 할아버지도 좋으신 분이세요. 항상 다른 분들 도와주시잖아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가족처럼 챙겨줬어요.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추울 때는 옷을 챙겨주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할아버지는 우연히 큰아들 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멀리서 큰아들 가족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주들은 훌쩍 커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봤자 짐이 될 뿐이야. 할아버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한편 큰아들 민수의 집에서는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손주가 가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멀리 계셔. 민수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명절 때 안 오세요? 바빠서 못 오셔. 아들들은 정말로 할아버지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애초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8년째, 9년째,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고,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 2025년 1월,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10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구나.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강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장에는 영희 씨와 김철수 할아버지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 몇 명만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영희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김철수 할아버지도 울먹였어요. 영정사진 속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첫날, 둘째 날, 아들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작은 빈소였지만 정성껏 꾸몄죠. 그리고 마지막 날, 장례식 마지막 날 오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둘째 민호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척 형식적이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죠. 형, 빨리 끝내자. 나 회사 일 있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향만 피우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 고인의 유언 집행인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아들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유언? 아버지가 뭘 남겼을까? 잠깐만요, 유언이라니. 아버지가 노숙자셨는데요? 민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잠시 후에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김정우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10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얼굴에 드러났죠.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본인 이강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세 채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집에 기부합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아파트가 세 채요? 강남에? 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경기도 소재 상가 건물 2개는 노숙자 쉼터 운영에 사용할 것. 잠깐만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숙자셨는데 어떻게 그런 재산이 있어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는 건설회사 은퇴 후에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총 재산은 약 100억 원 정도입니다. 100억? 두 아들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희 상속부는요? 저희가 아들인데.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10년 전 아들들에게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떠냐는 말을 들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깨달았다. 내 자식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했다는 것을. 민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서 나는 노숙자로 살기로 했다. 정말 나를 찾아오는지 재산 때문에 찾아오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들은 나를 찾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아무 때도. 민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쓰여진 글들은 냉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을 진짜 가족 같았던 사람들에게 남긴다. 셋째, 서울역에서 함께 폐지를 주었던 김철수에게 현금 10억 원. 김철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저한테요? 넷째, 나를 아버지처럼 챙겨준 복지사 이영애 씨에게 현금 5억 원. 영애 씨도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00억 원 중 단 한 푼도 자신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두 아들에게는 이 편지 한 장을 남긴다. 너희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희를 버린다.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민우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이해 신청할 겁니다.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에요.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10년 전에 작성되어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고인께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법정 다툼을 하셔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형님, 김철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버텼습니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영애 씨도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잘해드릴 걸, 제가 더 자주 찾아뵐 걸. 두 사람 모두 유산 이야기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뿐이었죠. 반면 아들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단 한 번의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던 그 세월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강의 할아버지의 100억 원은 모두 사회에 환원됐습니다. 아들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법정 소송을 해봤지만 유언장은 완벽했고 결국 패소했죠. 김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씨는 받은 유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형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큰 걸 남겨주셨는데 우리만 쓸 수는 없죠.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맞아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해요. 복지사 영애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의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받은 유산으로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한 거죠. 6개월 후 서울역 근처에 깨끗한 건물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혜의 집, 노숙자 쉼터.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정말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따뜻한 밥도 드리고 씻을 곳도 있어요. 영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도 매일 쉼터에 나왔어요. 다른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형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김철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쉼터 2층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이강의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죠. 쉼터는 하루하루 번창했어요. 많은 노숙자들이 찾아왔고 따뜻한 식사를 하고 쉬어갈 수 있었죠. 어떤 노숙자는 이곳에서 힘을 얻어 다시 일자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어떤 노숙자는 가족과 연락이 닿아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고요. 김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씨는 매일 쉼터를 지켰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할아버지. 아니야, 나도 형님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두 사람은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잘 계시죠? 저희들 지켜보고 계시죠? 영희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강의 할아버지의 두 아들은 민수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는 기대감에 일도 제대로 안 하다가 잘린 거죠. 민호는 빚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기대하고 미리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거예요. 두 아들 모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찾아뵐 걸, 단 한 번이라도 전화를 드릴 걸.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오는 법이죠. 어느 겨울날 민수가 강혜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건물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어요.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봤죠. 아버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민수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죠. 3년이 흘렀습니다. 강혜의 집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노숙자 쉼터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냈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80대가 됐지만 여전히 매일 쉼터에 나왔습니다. 영희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쉼터에서 일했죠. 어느 날 쉼터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여기 이강의 할아버지 사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기 계세요. 우리 쉼터를 만들어주신 분이죠. 청년은 사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영희 씨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를 아셨어요? 아니요, 직접 뵌 적은 없어요. 제 아버지가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3년 전에 노숙자였는데 이 쉼터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강의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청년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후원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고맙습니다. 영희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청년이 돌아간 후 김철수 할아버지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보셨죠? 형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형님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85세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쉼터에서 봉사하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노숙자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영희 씨는 여전히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강혜의 집은 여전히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노숙자들을 도왔습니다. 쉼터 입구에는 이강의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명패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쉼터는 이강혜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가족처럼 대합시다. 매일 아침 쉼터 문이 열립니다.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옷 한 벌, 쉴 수 있는 공간. 소소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전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100억을 버리고 10년간 거리를 살았던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강혜. 그는 죽어서야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겼어요. 진짜 가족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돈이 있을 때의 사람과 없을 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할아버지의 두 아들은 그 교훈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강혜의 집은 늘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불빛은 추운 거리를 걷는 노숙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강의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한 노숙자가 사진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입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속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식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족입니까? 재산 때문에 효도하는 건 아닌지. 진짜 가족은 조건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늙어도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이강의 할아버지처럼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부모님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니어들의 삶과 사랑, 인생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